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민소득 측정하고 측정하는 거 일부 하고 그다음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결정 원리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국민소득을 측정하다가 말았죠. 뭐 일부는 GDP는 측정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GDI하고 GDE 이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되는가라는 것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봤던 이 소득 순환, 경제 순환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시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기에 생산 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이런 재화나 서비스는 이런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자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민소득 결정 원리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 현상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근본 원리부터 알아야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자주 이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측정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측정하는 것을 GDP라고 그랬었죠. 국민소득이요. 생산 측면에서 그죠? 분배 측면에서 여기서 측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GD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배 측면에서의 소득, 그러니까 GD, Gross Domestic Investment 아주 여기서 또 측정을 한다 그랬어요. GD, 지출 측면에서, Expenditure 측면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GDP는 공부를 했고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계를 갖다가 GDP로서 국내 총생산으로서 국민소득이 그걸 갖다가 국민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측면에서 또 생산자한테 생산 요소 시장에 이 돈 벌어놓은 것을 누구한테 지출을 했느냐라는 그 측면에서 물론 받는 사람은 그걸 소득으로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인컴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뭐냐면 그걸 누구한테 줬느냐 하는 거죠. 생산 요소자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산 요소한테 줬으니까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한테 돈을 줬겠죠. 되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이 소비자들이다.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주로 노동을 제공을 하죠. 그럼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건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주게 되죠. 그다음 이 투자한 사람한테는 경영을 한 사람한테 경영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죠. 그게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이자를 가지고 와라 할 거고, 그다음 아예 그냥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윤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이 받는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 소득 누가 얼마큼 소득을 갖느냐라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를 GDI를 파악하게 됩니다. GDI라는 것은 Gross Domestic Income으로서 국내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은 받는 입장에서 보는 거죠.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제공했으니까 그 제공한 사람들을 받겠죠. 그러면 노동자한테 이렇게 받는 거 원래 그런 것을 임금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임금으로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의 국민소득이란 책 이런 책을 보면 말이죠, 이 임금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GDI 1,100조 이런 형태로 나오긴 나오는데 GDI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GDI는 국내 총소득은 보면 이 임금 이렇게 안 나오고요. 피용자 보수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피용자 보수가 뭐냐면 고용을 당한 사람들의 보수, 즉 다른 용어로 임금이죠. 뭐 피용자 보수가 바로 임금이에요.
피용자 보수 해가지고 한국에는 한 5% 정도 이렇게 그 1,100조 중에서 그것을 임금으로 줬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피용자 보수가 있고 그다음 뭐 경영자들한테 자본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본자한테 줬을 테니까 그건 자본가 보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것은 영업잉여 해가지고 영업잉여로 파악해가지고 뭉텅거려서 나옵니다. 항목은 간단해요.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영업잉여는 어떤 것이냐면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채권을 한 사람은 이자를 줬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 투자 그 나머지 자녀 이익을 가져간 사람의 이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업잉여에 들어와서 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을 이익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서 회계상에 딱 이렇게 남아 있게 되죠. 돈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피용자 보수, 이 영업잉여 또는 이런 고정자산 소모에 해당하는 이런 소모의 비용, 그다음 또 기타로서 만약에 혹시 정부한테 이렇게 돈을 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돈 중에서 월급으로 주지 않고요. 그다음 이런 이자를 임금이나 이자로 주지 않고요. 또 뭐 정부한테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세금 비슷하게. 거기에 세금은 이제 이 피용자 보수 속에 월급을 주면 소득세라고 세금을 뗍니다. 그건 소득세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정부에서 받았거나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 낸 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돈을 쭉 받아왔으면 그 돈을 이 물건에 판 거에 대해서 얼마큼 10%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가지세 이런 형태로. 그거 정부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 세금으로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한 45%, 이게 한 30, 한 5%, 한 80%, 이게 한 20% 가까이 약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1,100조 정도 이렇게 배분돼 가지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어디 갔어? 찾지 말고요. 임금이라는 용어는 없으니까 거기 국민소득에 보면 피용자 보수에 거기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 총지출로 해서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서 세부 항목은 산업별로 나오지 않고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그다음 기타 해가지고 이런 고정자산 소모, 그다음 간접세 이런 형태 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뭉텅거려 가지고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분되어 있는가 잘 나타나고 있죠. 이런 자리는 또 이런 자리도 쓸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피용자 보수 같은 거 비율이 얼마큼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딱 있는데 이것을 이게 돈을 이제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나중에 그 분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이 노동을 투입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한 45% 받아요. 그러면 요다음에 노동운동을 한다 하면 노동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뭘 받아야 되냐면 노동운동을 하려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 만큼 월급을 증액시켜달라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 임금이 딱 똑같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월급을 얼마큼 올려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그러니까 노동운동하는 방법이죠. 그 근거를 우리가 되게 노동운동을 한다 하면
노동에 대한 임금을 얼마큼 올려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갖다 굉장히 열심히 했으면 그 노동에 대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노동과 자본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었을 텐데 노동을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그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생산자들은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했어요. 돈을 다 받았어요. 팔아서. 돈은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노동자하고 자본가한테 이렇게 줘야 되죠. 올바르게. 줘야 되는데 이 자본가들이 돈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요. 받았으니까 경영자들이 받고 있다고요. 받고 나서 이런 노동자한테 임금 주고 나머지 자녀 남는 게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가져간다고요. 이걸 조금 주면 이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죠? 근데 조금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이제 봉사를 했으면 5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정당한 권리로서 이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노동운동 하는데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로 노사분기를 갖다 많이 일으키죠. 정당하게 노동자들이 그 정당한 권리로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본가가 있는 것을 갖다가 달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한 거 내 거 내가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500만 원치 일했는데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왜 300만 원만 주느냐? 200만 원 더 주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물건 500만 원짜리 가져가고 나서 왜 300만 원만 주느냐? 그건 순도둑놈 심보가 아니냐? 그래서 2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해야죠. 잘 안 줄 거예요. 잘 안 주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을 안 받았다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물건값을 안 받았다 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돈은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500만 원어치 일을 기여했는데 왜 500만 원을 왜 안 주고 왜 300만 원만 주느냐? 그건 날도둑놈이라 그런 얘기예요. 좀 험악하게 얘기해서 안 주니까 그냥 욕이 나오는 거죠, 뭐 그죠? 제대로. 그래서 그 정당한 임금을 받는 거 거기에 대한 것은 정당한 임금을 안 주면 뭐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죠. 정당한 임금이 아니라 정당한 500만 원치 일했는데 1000만 원 달라, 뭐 700만 원 달라. 그러면 좀 억지지요, 그죠? 좀 그건 억지고 정당한 일을 갖다 500만 원치 했으면 500만 원 달라라는 것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 주면 표현해야죠.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 내 거 내가 찾아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냥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안 주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의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 노사분규를 좀 범위를 벗어나서 좀 오버해가지고 좀 더 달라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좀 하게 돼서 노동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는데 노동의 임금하고 관련이 없고 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미군 철수하라 뭐 해가지고 아니 경영자하고 노동자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미군 철수하세요. 안 그러면 우린 파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경영자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 거 갖고 노사분규 일으키면 그건 노사분규가 아니라 그거는 노사분규를 빙자해가지고 엉뚱한 걸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죠. 그건요. 그죠? 아니, 뭐 경영자가 회사 사장님이 미군을 데려왔어. 그렇다고 미군을 갖다 내보냈어. 그렇다고 해서 미군 나 가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을 왜 경영자한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노동운동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파업을 하니까 우리가 동조 파업한다. 아니 왜 남의 기업에 파업하는데 우리가 동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래요. 그죠? 그건 노사분규를 잘 못하는 거죠. 노사분규 소수마서 노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노동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노동자의 이 권익을 보호하는 일, 특히 자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노동에 대한 대가가 그럼 얼마큼이냐? 노동의 대가는 뭐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이제 월급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죠? 받게 되는데 이게 상황이 변해지면 변해진 거에 대해서 거기다 맞춰서 받아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말이냐? 물가가 만약에 2배로 올랐다 하면 월급을 2배를 올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500만 원 갖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만 다 샀다 그랬어요. 핸드폰 5대 샀다고 하지요. 물가가 2배로 올랐어요. 한 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그 5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5대 사던 거를 2.5대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월급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월급을 실질 임금을 갖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간 만큼 그만큼 올려달라라고 해야죠. 그럼 물가에 대한 증가율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가 증가율만큼 올려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물가가 10% 올랐는데 월급 5%만 올려달라 뭐 바보예요. 그렇죠? 노동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달라고 해야죠. 그 다음 이것만 올려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노동이 더 잘해서 생산을 더 많이 올린 경우가 있어요. 코옵다그라스 생산함수에 의하면 노동에 보면 노동의 여기 알파, K, 베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노동 생산성이 있어요. 얼마큼 노동이 더 잘해. 노동이 그전에는 핸드폰을 갖다 내가 만드는 데 있어서 한 달에 만약에 10대 만들었는데 요번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대 만들었던 것을 12대 만들었어요. 그러면 20%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었죠. 그거는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된 원인이 자본가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본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건 그건 당연히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죠? 하지만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는 것은 그건 노동자 거예요. 원래.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에다가 뭘 요구해야 되냐면, 노동 생산성 증가분, 노동 생산성, 노동에 대한 생산성 증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물가가 만약에 5% 올랐다 그럼 5% 올려달라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그게 만약에 2% 올랐다 그러면 2% 올려달라 그래야죠. 왜? 이거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 거 우리한테 달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노동 생산성은 2%인데 만약에 5% 달라 그러면 노동자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죠. 하지만 최소한 2% 올렸으면 2%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 그래야 돼요. 1%만 주세요. 바보지요, 뭐, 그죠? 왜 안 돌려주냐? 자본가들이 잘 몰라요. 만약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자녀분은요. 자본가가 가지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몰랐냐? 그러면 가르쳐 줄게 라고 해야죠. 노사분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알아야 뭘 해먹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 증가분을 올려달라고 해야죠. 이건 노동자 거니까 노동자들 당연히 달라라고 해야죠. 이렇게 급여로서 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5% 올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7% 올려달라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여기에 이 자료를 좀 이용하는 거죠. 이게 비율이 예를 들어서 45대 35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이 생기면 서로 노동자하고 자본가들이 서로 합동을 해서 서로 나눠먹는 거거든요. 그 이익에 대해서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가가 얼마큼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45대 35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요. 그죠? 정부가 뺏어가는 건 그거에 뭐 어쩔 수가 없고. 이익이 되면 말이죠. 이렇게 뭐 6대 4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만약에 10조 원 갖다 벌었다. 그러면 임금으로서 한 6조 원 정도 지불해야 되는 거고 4조 원은 이익으로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투자한 사람한테 그럼 투자 이익으로 이자를 주든지 가서 뭐 잉여금 가든지 배당금으로 주든지 그건 뭐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6대 4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을 옛날에 과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10조 원 이렇게 벌었는데 이것을 6대 4로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이 돈이 너무 좀 작단 말이에요. 작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3조 원, 3조 원씩만 가져가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한 4조 원은 여기다가 재투입해서 가져가지 말고 요걸 좀 더 잘 굴려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만든 다음에 파이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렇게 아주 큰 걸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조가 아니라 100조 원으로 만들어서 또 요 다음에 60조 원 가져가고 40조 원 가져가면 되지 않으면 훨씬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 빅파이론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다 가져가지 말고 좀 어렵게 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다 크게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10조 원을 갖다 하나 또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100조 원을 키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원래 60조 원을 갖다 줘야 되고 이 사람은 40조 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근로자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저번에는 여기에 그때 그전에는 4조 원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으니까 야 뭐 한 4조 원에서 한 20조 원 가져가면 투자하니까 굉장히 참 좋았다. 그래서 한 20조 원 이렇게 줄 테니까 괜찮지. 그렇게 하면 이 근로자들은 와 그렇게 많이 줘요 하고 고마워한다고요. 그죠? 나머지는 이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렇죠? 한 80조 원 자기가 쓱 가져가고요. 그럼 비율이 2대 8이죠. 그죠? 이거 원래는 최소한 6대 4 이런 형태로 줘야 되는데 2대 8을 이렇게 줄어버린다고요. 그런 개발 시대에 있어서의 그 노동 분배가 잘 못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1900년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뭐 조금만 참아라 뭐 해가지고 말이지 잘 안 올려주고 말이지 그런 형태죠. 노동 분배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으냐?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거의 7대 3, 거의 한 8에 가까운 한 7대 3 정도의 비율이에요. 우리는 보다시피 6대 4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뭐 꼭 미국, 유럽이 뭐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더 높아요. 분배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거는 좀 참자, 나중에 가져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한 건데 처음에 약속했던 노동자들이 깜빡 잊어버린 거죠. 중간에 이제 다 퇴직하고 나서 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약속 언제 했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약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분배율은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이렇게 안 좋아지는 형태는 아닌데 약간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긴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면서 좀 과다하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것인데 아직 이 분배율은 조금 더 향상이 좀 돼야 돼요.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6대 4인데 이것을 7대 3으로 이렇게 좀 바꿔놔 줘야 된다는 거죠. 노동 분배율이.
원래 그렇게 했고 그 노동자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60% 받고 이거 40% 받아야 되는데 지금 70%, 30% 받으니까 이것을 수정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40%에서 10% 이렇게 바꿔가지고 10%를 자본권에서 뺏어가지고 피용자 보수를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분배율, 그러니까 분배율에 대한 개선분 10%는 찾아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줘야 되는 거고 원래 그 노동자 거예요. 그래서 월급 올려달랄 때는 얼마큼 올려달라냐면 물가 상승분만큼 올려달라. 그리고 이것만큼 노동 생산성 증가율만큼 올려달라. 거기다가 노동 분배율만큼 올려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라 하면 그럼 17% 올려달라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이 과거 거를 10% 과거의 과거 거를 갖다가 옛날에 여태까지 계속 안 좋았던 것까지 전부 다 환급해서 달라. 그러면 너무 많지요, 그죠? 옛날서부터 그렇게 조금씩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10%를 한꺼번에 다 계산하라. 그럼 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걸 지금은 다 안 될 테니까 그걸 5년에 걸쳐서 우리 조금씩 2%씩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5년에 걸쳐서. 그래서 2%씩 해가지고 매번 2%씩 증가시켜서 5년 동안에는 제대로 분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노사 협상하는데 한꺼번에 10% 달라면 회사 망하라는 얘기고 과거 거 지난 거 안 준 거 달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너무 무리 같고 하니까 회사 사정도 보고 나도 보고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과거 건 내가 묻지 않겠다. 앞으로가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10% 달래는 게 아니라 매해 한 2%, 2%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 5년 뒤에는 이 분배율이 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과거는 묻지 말고 과거까지 달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경영자들이 만약에 들었다 그렇게 하면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거 내가 달라는데. 그 왜 줘야 되느냐? 왜 줘야 되냐면 원래 내 거 내가 달라는데 왜 그래? 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 피용자 보수의 비율도 이런 걸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임금을 협상하려면 이 정도는 요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봐야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요구하는 권리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제대로. 뭐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내가 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이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노동운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뭐 30% 올려달라, 50% 올려달라. 뭐 회사 뭐 죽일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회사 죽으면 뭐 저는 사나? 그리고 올려달라면 왜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올려달라, 그냥 올려주면 되나? 왜냐하면 자본고가 줄어드는데. 자본고들은 그러면 남지 않으면 뭐하러 투자하겠어요, 그죠? 자기도 남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왜 올려달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올려달라고 하는지라는 거. 노동운동도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척척척 하면, 이거 또 틀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의 거 달라 그랬어요? 내가 일한 거 제대로 달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어요? 있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돈이 매출액으로 해서 딱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다 돌려달라 그러는데 물가가 올라갔으면 이 사람 비싼 가격으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팔아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 다 갖고 있다고요. 월급을 선불로 주는 월급 봤어요? 후불로 주잖아요. 그죠? 물건 팔아가지고 돈이 딱 생기면 그 돈 갖고 딱 준다고요. 자, 돈은 다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면 그 중에
내 거는 노동자 거는 노동자가 그만큼 받아내야지요. 몰라서 서로 모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주면 가르쳐 가지고 줘가지고 이거 원래 네 거야 내 거야 이렇게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자본가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여기 노동 생산성 증가분 이거 네 거야? 아니요 그럴 거예요. 아닌데 그럼 내 거구만. 그거 딱 가져가면 그럼 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네 거야? 아닌데요. 그거 봐 내 거잖아. 내가 가져가는데 뭐 그래요? 그걸 안 주고 못 준다. 그러면 빨리 내 거 내가 다루는데 줘라. 좋은 말 할 때 줘라. 못 준다니까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내 거 내가 정당하게 찾아오는데 그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강제로 나는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거야.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료를 탁탁 제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왜요? 노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시경제학을 잘 안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하나의 그냥 논리성을 갖다 이렇게 펼치는 거고요.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 요 피용자 보수 비율 이런 데들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어디에 쓰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거는 피용자 보수 하고 이렇게 이자 이렇게 아주 구분돼 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 분배적 측면에서요. 자, 그런데 이 GDI 그러니까 국내 총소득은요. 그 노동자나 자본들이 돈을 얼마큼 버는가라는 소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기업은 나눠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득을 얘기하는데 이 GDI는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가 얼마큼 돈을 잘 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이 돈을 갖다 이만큼 벌고 있는 거죠. 소득으로 하니까.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아마 물건을 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소득 측면이라서 분배를 나눠주는 거고 분배를 받는 쪽에서는 그걸 소득이라고 인식을 하지요. 인식을 하니까 소득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의 국민 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소득은 말이죠. 노동자들이 그 돈 갖고 얼마큼 물건을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의 기준이죠. 그 돈 갖고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잘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국제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돈 많이 벌었네. 노동자든 사용자든 기업가든 자본가든 우리가 돈 많이 벌었네 라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큼 부자인가 얼마큼 그 구매력을 갖고 있는가 돈을 얼마큼 잘 벌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요. 그죠? 누구 중에서 어떤 노동자가 아니면 사용자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라는 것을 잘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매력, 그 나라에 돈이 얼마큼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큼 돈을 잘 버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GDI 이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1,100조만큼 만약에 생겼어요. 자, 1,100조면 우리가 1,100조만큼 1년에 벌어들인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1,100조만큼 소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노동자든 뭐 기업가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내가 얼마큼 부자인가라는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GDP는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사람이 얼마큼 생산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그렇게 물론
뭐 팔아서 돈은 되겠지만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생산 능력을 갖다 잘 나타내는 거고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얼마큼 부자인가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매력 측정 기준으로서. 그런데 GDI는 GDP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domestic, 국토의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GDP 잴 때 한반도에 있으면 여기 남한, 여기에 뭐 외국인이 있던 뭐 내국인이 있던 상관없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 가치가 그 GDP란 말이에요. GDI도 1100조니까 이거는 한국의 한반도에 있는 그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외국인 노동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그 소득과 거기에 사업하는 그 영업 잉여를 갖다 얻어내는 사람들의 그 합계라고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내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한반도에 있는 것이 1100조만큼 부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서로 내가 부자다라는 것을 갖다 하려고 하면 외국하고 비교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에 비해서 내가 부자다. 내가 너에 비해서 돈이 많다. 라고 그런 것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국토의 개념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대륙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국민소득이 많다, 적다. 아니면 일본보다는 많다, 적다. 한반도보다는 일본 대륙에 있는 그 생산력이 많다, 적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즉 뭐냐면 한국 사람이 부자인가, 구매력이 많은가, 한국 사람은 돈을 잘 버는가, 일본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가, 아니면 뭐 필리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가, 그런 거, 그 나라 국민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GDI 만들어내긴 만들어내지만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개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큼 돈을 잘 버는지, 돈이 많은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부자입니까?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토의 개념보다는 국민의 개념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지만 공표할 때는 항상 국제기구에서 통계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발표할 때도 보면 GDI 이렇게 파악을 하지 않고요. 이것을 GNI로 파악을 하게 합니다. GNI라는 것은 뭐냐면 Gross National Income이에요. 국민 총소득으로 이것을, 그래야 한국 국민들이 소득이 총 얼마입니까 하고 국민의 개념으로 묻게 된단 말이에요. 국민의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GDP, 국민소득을 갖다가 저 할 때는 말이죠. 두 가지로 발표를 항상 요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GDP, 요거를 해가지고 국토의 개념으로서의 생산 능력에서의 GDP를 갖다 발표하게 하고요. 그 다음 국민의 입장에서 GDI를 발표하게 해요. 그 나라. 이건 저건 1100조지만 이거는요, 1100조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개념이니까 한국에서 여기에 외국인이 돈 버는 거 있으면 돈을 빼야 될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신수 선수가 말이죠. 야구를 잘해가지고 연봉을 갖다 말이죠. 50억 원 벌었어요. 50억 원 벌었다고. 그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가서 벌었죠. 그러면 그거는 한국 국민이 버는 거니까 그거는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여자 골퍼들이 말이죠. 해가지고 상금으로 많이 벌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건 플러스 해야죠. 한국 국민으로. 국민 입장에서 이걸 다시 집계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집계를 하냐면 GDI에서
이거는 국토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해외에서 수치, 소득 이건 더해줘야죠.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돈 버는 거 그건 더해주고요. 한국에서 돈 나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벌어가지고 돈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방가방가에서 나오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뭐 갑자기 사장님이 미워요. 그러면서 그래서 월급 주세요. 아주 그게 돈 이렇게 주면은 그 돈 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이 돈 버는 거, 외국인 투자해서 돈 나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치이죠. 그러니까 수치 소득, 해외 순수치, 그러니까 수치 소득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순수치 소득이 되는데, 그러니까 GDI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돈 버는 것들은 그것이 뭐 노동을 했던, 뭐 투자를 했던 거기에 대한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액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이자로서, 이런 것들은 뭐 이윤으로서 외국에 투자했으면 이자 이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외국에서 일을 했으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까 상금을 받든지 뭐 연봉을 받든지 그것들은 다 GDI에다가 더해주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해가지고 뭐 돈 가져간 것들은 그건 빼고,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은 다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GDI에서 이렇게 하면 GNI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짓기 합니까? 이거 짓기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GDI에다가 국제수지표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수지라는 것은 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표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우리가 얼마큼 벌었는가라는 것이 다 집계가 돼 있죠.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돈을 벌으면요, 돈 벌면 세금 내야죠. 그죠? 그래서 돈 번 건 뭐 떼먹는 사람도 많은데 다 세금 내려면 소득을 신고해야 돼요. 한국에서 돈을 이렇게 갖고 나가잖아요. 그냥 못 갖고 나가요. 다 신고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흐름을 정확히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GDI에다가 해외에 순수치 소득을 갖다가 더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나간 거 마이너스 해주고 들어온 거 더해줘 가지고 GNI를 만들어내죠. GNI가 뭐냐? GNI가 국민 총소득이에요. 이건 국민의 입장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이 GNI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DI도 이렇게 발표하지만 한국의 국민소득에 보면 GDP 얼마큼, GNI 얼마큼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갖다 제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 한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GDP가 얼마고요? GNI가 얼마큼이요? 아니, 같은 국민소득이 조금 틀려요. 그죠?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는데, GNI가 우리가 외국에다가 버는 거가 많겠어요? 들어오는 게 많겠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외국에서 우리가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그건 GNI가 GDP보다 클 거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벌어서 갖고 나간다. 버는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이게 적을 거고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차이가 꽤 난다고요. 이 두 개가 공식 통계입니다. GDP하고 GNI가. 그래서 국내 총소득,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민 총소득이 공식적인 통계로서 항상 그거는 발표하게 되고, 언론에서 보면 국민소득에 해가지고 뭐 이게 GDP 썼다가 뭐 GNI 썼다가 뭐 그건 뭐냐? 그게 뭐냐면 다 국민소득이에요. 측정을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이게 용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GDP하고 GNI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두 개 다 공식적으로 다 발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GDI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표는 하지만
이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해외 순수지 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GNI를 만들어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한 이 1인당 국민소득 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은 제가 잘 못 설명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인구수에서 여기에 그 실질 GDP라 그랬잖아요. 실질 GDP가 아니고 실질 GNI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실질 제가 GDP라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이게 아니고 GNI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큼 돈을 잘 버는가 이 사람 수로 나눴으니까 그죠? 그럼 한국 사람의 1인당 5천만 명이라고 5천만 명으로 나눈 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1인당 얼마큼 돈을 벌었습니까? 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한 2만 1,000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인구수에다가 거기에 국민소득 그건 뭐냐면 GDP가 아니고 GNI라고요. GDI로 쓰지 않고요. GNI로 쓴단 말이에요. GNI에서 국내 총소득에서 인구수로 나눈 거죠. 근데 그러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큼 나올 텐데 그게 우리가 얼마큼 부자인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는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누구보다 더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그걸 좀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국제적인 수치로 나눠줘야 된다. 국제 수준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환율을 분모에다 곱해준다는 것은 나누는 거죠. 그죠? 환율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이게 1달러당 얼마씩 나와요. 그게 2만 1,000달러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이라 그래도 뭘 쓰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큼 돈을 이 돈이 많은가 그리고 그런 걸 나타내는 국민소득 그리고 얼마큼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GNI로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저축률이 얼마큼 됩니까? 한국의 투자율이 얼마큼 됩니까? 그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소득분의 저축액 그러면 저축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저축은 저축하는 사람의 돈이죠. 그죠? 근데 국민소득은 그러면 여기 국민소득을 이건 GDP를 쓰느냐, 실질 GDP를 쓰느냐, 경상 GDP를 쓰느냐, GNI를 쓰느냐, GDE를 쓰느냐. 그걸 여기는 GNI에서 저축으로 나눠준 게 그 저축률을 이렇게 쓴다고요. 그게 저축률이에요. 투자율이 그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다음 무역의존율 이런 것들이 있죠. 무역의존율은 국민소득에서 이 무역액은 수입도 있고 수출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액 플러스 수입액 이게 국민소득의 수출과 수입 이건 수출 비율 이건 수입 비율이죠. 오히려 무역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죠. 이걸 다 더해준 것이 무역에 대한 의존율이에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국민소득분의 수출 플러스 수입액을 하는 것을 갖다가 대외 의존율이라고 그래요. 외국의 우리나라 수출입이 국민소득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되는가라는 거죠. 그때 수출액이 얼마큼 되는지 알겠어요. 수입액은 얼마큼 되는지 알겠어요. 국민소득은 근데 그걸 GDP로 쓸까요? GNI로 쓸까요? 이거는 GNI로 써요. 한국에는 말이죠. 이 수입 의존율이요. 5% 가까워요. 74점 몇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에서 한 75%는요. 수입하고 수입액에 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죠. 돈 버는 것 중에서 75%는 수출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이 잘 안 되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시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먹고 사느냐? 주로 수출입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보면 맞죠. 한 75% 거기에 해당하니까. 그럼 무역을 잘해야겠죠. 그죠? 무역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FTA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FTA가 뭐냐면 기왕이면 잘하자는 거죠. FTA 프리 트레이드 에리어예요. 자유롭게 거래하자라는 거죠. 무역을 수입도 수출도 뭐 관세 없이 막 서로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터놓고 그 나라의 자국같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끼리 뭐 거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어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둘이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무역을 좀 많이 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왜? 우리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에는 그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같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수입액도 많아요, 거기도요. 하지만 GDP에 비해서 수출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뭐 미국도 이기고 우리도 이익이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절실하다고요. 그래서 한미 FTA를 하는 거예요. 미국만 할 게 아니라 한 칠레하고도 일찌감치 했고요. 지금 어디 하고 하려고 그래요? 중국하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한중 FTA를 지금 개시했어요. 개시해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원래 이 아프리카 이 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경제가 활발한 곳이 한국, 일본,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요 사이에 보면 세 나라가 말이죠. 가까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인지도 몰라요. 이웃에 있으면서. FTA를 해야죠. 서로. FTA는 그 두 나라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나프타라는 거 있습니다. 푸타. FTA예요. 거래하는 거. 서로 마음대로 거래하는 거예요. NA라는 것은 노스 아메리카예요.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가 몇 나라가 있느냐? 아메리카에 나라 많을 것 같죠? 없어요. 북쪽에 있는 것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위에는요. 캐나다 하나밖에 없고요. 그 밑에는요. 멕시코 하나밖에 없죠. 그 밑에는요. 그건 중남미라 그러죠. 그죠? 뭐 지네들이 땅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세 나라가 한국, 미국, 세 나라가 전부 다 FTA를 맺어서 지네끼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발달되면 EC, EU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블록화 시켜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은요. 아무리 경쟁 관계이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국도 무역 의존율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도요. 중국도 무역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중국도 수출입해서 먹고 살아요. 일본은요. 뭐 일본은 별수 있겠어요? 일본도 무역 의존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보다 더 높죠, 일본은요. 뭐 일본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수출입해서 먹고 살지. 뭐 일본에서 나는 게 뭐 있겠어요, 뭐 생산회나 나갈까, 뭐 생산회도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수출입해서 거의 먹고 산다고요. 그 세 나라가 전부 다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맨날 그렇게 싸우고 지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 중국하고 일본과의 관계, 이 둘 사이에는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죠. 그죠? 둘과 FTA. 그다음 한국과 일본 이렇게 좀 감정이 안 좋죠. 그죠? 그렇게 약간 감정이 안 좋으면서도 FTA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중국과 일본, 그다음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한국 뭐 이런 형태가 자꾸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차피 뭐 네가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연결하느니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아예 그냥 한중일 FTA 이거 한번 추진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우선 한국, 중국하고 FTA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과의 그 한국 입장에서 FTA를 추진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일본은 그 전부터 한번 이렇게 했다가 개시했다가 서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냥 구상했다가 그냥 막 독도 뭐 저거 하니까 에이 지금 안 해 하고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다가 일본도 말이야 안 하면 말아. 그리고 하면 뭐 그럼 말지 뭐 하고 나서 그냥 그리고 이제 뒤로 연기만 해놓고요.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쭉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한중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중국하고 FTA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중국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 이게 왜 한국하고 왜 안 하는가 하고 그냥 궁금했지요. 서로 그냥 반기고 하죠. 지금 이제 계속 협상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일본이 말이죠 이렇게 따가지고 아니 왜 나만 빼고 지네끼리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뭐 그럴 게 아니라 나도 좀 끼워줘가지고 우리 같이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한국으로 돼 있으면서 그럴 바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모여서 한번 FTA를 갖다 한번 가능성이 타진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아마 올해는 다 갔으니까 힘들지 몰라도 아마 내년부터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국, 미국, 일본 이런 형태죠. 교역이 자유롭게 그런 형태죠. 그거 무역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무역 의존율 같은 것이 얼마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이 무역 의존율은 바로 그런 형태 수입액은 얼마큼 국민소득에서 얼마큼 차지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거긴 GNI로 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GNI가 굉장히 또 유용하게 많이 써요. 그 나라가 얼마큼 부자인가 그만큼이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큼 능력이 있는가 생산 능력이 아니라 돈이 많은가 부자로 사는가 못 사는가 이런 걸 측정할 때는 그 국민소득은 GNI로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GNI가 이 공식적인 통계로서 꼭 발표해야 하는 그런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국민소득이죠. 이거 만들어내는 방법은 GDI에서 여기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소득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GDP하고 GNI예요. 두 개 다 항상 GNI가 얼마큼입니까? GDP가 얼마큼입니까? 그 정도의 개념은 갖고 있어야죠. 신문에서 방송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GNP가 얼마고 GNI가 얼마인데 하면서 GNI가 뭐야? GDP가 뭐야? 그래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말이죠. GNI, GDP도 모르고 말이죠. 그거 국민소득이거든요. 근데 왜 두 가지를 갖다 다 내고 난리야 그냥 정신없게 말이지. 그거는 개념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서 그렇지 다 국민소득의 이름이에요. 그건 여기 GDI에서 GNI로 이렇게 변형해서 쓴다는 거죠. 다음은 이 지출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학술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뭐 많이 또 이것도 발표해요. 자, GD 지출 측면에서 또 한번 국민소득을 파악해요. 국민소득 다 지출 측면에서 돈 얼마큼 지출했습니까? 소비자가 돈을 얼마큼 지불했습니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집계해보면 1100조만큼 지출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소비자가 도대체 물건 사가지고 물건 사드리고 돈을 얼마큼 줬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인지 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소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소비하는 사람이냐면 경제 주체가 별로 나눴어요. 경제 주체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녀노소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저번에 경제 주체가 가계라 그랬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가계가 이렇게 지출하는 것을 가계 지출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소비라 그래요. 소비. 기업 지출을 기업이 특히 자본제를 갖다 이렇게 사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돈을 갖다가 투자라 그래요. 인베스트먼트예요. 정부에서 지출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예 정부 지출, government expenditure 해가지고 정부 지출이라 그래요. 이건 정부 지출이죠. 정부에서도 소비한다고요. 이 정부 지출 내역서가 뭐냐면 예산이에요. 내년에 이런 거 지출하겠습니다. 이런 거 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해놓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말이죠. 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을 갖다가 확정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근데 확정을 안 시켜놓고 말이죠. 지금 아직도 있어요. 아마 12월 25일 전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때 확정하는 것이 뭐냐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버젯이라는 것은 이 정부 지출 내역서예요. 정부 지출이죠. 그리고 보니까 글씨는 항상 예쁘게 쓰라 그랬는데 그거 아직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자, 해외 분야, 외국에서 사들이는 경우도 있죠. 외국 사람들이 사들이는 것을 수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것을 사들이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죠. 수출입이에요. 그래서 두 차액을 갖다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 국민소득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GDE예요. 요걸 다 더하면 1100조가 되죠. 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에서 수입 마이너스 한 거. 이거 순수출이라고 해요. 요걸 다 더하면 GD 1100조가 나와요. 요게 국민소득이라고요. 1100조요. 그래서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 얼마 하냐면 1100조 이렇게 써놓고요. 거기에 보면 민간 소비 이렇게 나와요. 소비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통계상에서는 그냥 소비하면 말이죠. 이것도 없어질 줄 모른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민간 소비 이런 것으로 나오고요. 기업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민간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써놨죠. 민간 투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건설 투자 무슨 투자 해가지고 쭉 나와요. 어떻게 분야에 얼마큼 투자했는가라는 것들이 나오죠. 외국인 투자도 나오고요. 외국 사람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 지출은 정부 예산 거기서 쓰고 돈을 얼마큼 썼는가 그런 것들은 예산서 보면 금방 나오니까 딱 나오죠. 수출입은 수출입 통계 갖고 갖다 주면 수출을 얼마큼 했습니다. 수입 얼마큼 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 수출은 얼마 이것은 다 얼마 해가지고 다 해서 딱 집계를 하면 이게 1100조 국민소득이 얼마큼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표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D로 이렇게 파악을 하죠. 이게 바로 국민소득이에요. 여기에서 국민소득 결정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지금 뭘로 했냐면 경제 주체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이 정부가 해외가 이렇게 투자를 했겠죠. 그죠? 소비가 가장 많아요. 소비하는 것들이요. 소비 수요가 돈이 제일 많죠. 보통 한 50%는 항상 넘고요. 한 50% 정도 되고요. 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 정도. 여기는 20%, 한국 같은 경우는 20%부터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출입이 차지를 하죠. 수출입이 보통 뭐 이렇게 20%부터 한 4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한 수출을 안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변동이 많아서 그래요. 이 소비는 이거는 안정돼 있어요. 거의요. 1100조에서 한 50%면 한 500조, 600조, 한 550조 이런 형태로 거의 안정되어 있는데 이 투자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많았다가 적었다가 많다. 이건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는 정부 지출은요. 정부 지출은 거의 약간 안정세보다는 증가세가 한 5% 정도 이렇게 쫙쫙 이렇게 서서히 되죠. 한국의 지금 예산 320조입니다. 이만큼 딱 정부 지출이요. 이만큼 예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의 그 작년에는 306조였었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가지고 거의 약간 한 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지출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됩니다라는 거죠. 그럼 수출이 잘 되면 이 국민소득이 높아지겠죠. 이거에 의해서 다 이게 국민소득이 결정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550조, 예를 들어서 뭐 투자가 100조, 이게 만약에 200조, 이게 만약에 300조, 그렇게 하면 1050조가 나오죠. 그럼 국민소득은 1050조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요. 즉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다 수요거든요. 물건을 사는 것을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비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것을 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수요가 무슨 수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런 것이 다 수요라고요. 물건 사는 것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저기 생산해서 만들어서 물건 받고 돈 주게 되겠죠.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가 국민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물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주는 거죠. 여기에 1100조면 여기 국민소득은 저기 1100조에서 여기서 1100조 주문을 내리면요. 여기서는요. 생산은 한 사람이요. 1100조만큼 생산해서 물건 줄 거예요. 물건 주면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얼마큼이냐면 1100조가 돈이 왔다 갔다. 물건은 이렇게 1100조가 들어가고요. 돈은 1100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계속. 자, 국민소득은 그러면 이만큼 주문했으니까 국민소득이 여기 이루어졌겠죠. 생산해가지고 딱 해서 서로 맞교환해가지고 움직이겠죠. 국민소득은 얼마큼 주느냐? 이렇게 수요가 있는 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소득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게 1100조가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출을 좀 잘했어요. 여기 플러스 수출이 늘어났어요. 갤럭시 S3를 갖다 만들어 놨더니 말이죠. 아주 유럽에서 말이죠. 그거 참 좋다. 우리도 좀 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줄게. 우리 그럼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이 좀 늘어나겠죠. 그죠? 수출이 늘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50조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20조원어치만큼 주문을 해서 수출이 더 잘 됐어요. 그러면 주문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1050조에서 1070조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저기서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내요. 그럼 1070조 여기 있습니다. 그럼 1070조를 돈을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국민소득이 어떻게 돼요? 1070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삥 들어가면 여기서 1070조, 여기다 해도 1070조, 여기도 1070조 이렇게 돼버리죠.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국민소득이 더 증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하려면 국민소득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소비가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하면, 그러면 증가하면 더 추가적으로 생기면, 지금 1100조에서 누가 투자를 갖다 100조만큼 더 했어요. 그러면 1200조가 될 거 아니에요. 1200조 주문하면 생산은 1200조 만들어내가지고 1200조가 다음 해는 1200조가 국민소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소득 결정이론이고 그게 국민소득에 대한 변동하는 방법이에요.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이죠. 뭐 그렇게 아니 우리가 배울 때는 뭐 그렇게 안 배웠는데 뭐 언제 배웠는데 국민소득 결정이론이 이게요. 자, 그래서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떻게 변동되는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이런 원리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게 1100조가 흘러가는데 여기다가 소비나 투자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을 갖다 더 추가시키면 그러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형태로 더 증가시키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면 이게 더 늘어난다고요. 그럼 국민소득이 1100조가 1200조, 1300조, 1400조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줄어들면 소비를 안 해요. 그럼 이게 국민소득이 마이너스로 자꾸 줄어간다고요. 그 흐름이. 그 흐름상에서 탁 잡아가지고 국민소득을 측정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이론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국민소득 결정 원리, 국민소득의 원리가 뭐 거시경제학 보면 뭐 국민소득에 대해서 아주 대부분이 많이 써놨는데 경제 성장하는 방법을 많이 써놨는데 국민소득 증가하는 방법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써놨거든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어렵게 한번 골탕 먹어보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자, 국민소득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걸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수요 측면에서 이게 다 여기 수요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처음 정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케인즈예요. 케인즈라는 사람의 유효수요 이론이죠.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에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균형 국민소득을 갖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케인즈는 어떻게 봤냐면 생산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어요. 단지 소비가 문제다. 소비 중에서 이 수요 이게 문제다. 이거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만큼 생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민소득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내용이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에요. 케인즈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1920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1930년대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경제학 공부 잘했습니까? 공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쫓겨났지요. 워낙 그때 아주 유명한 아주 경제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뭐 피구 뭐 아주 이런 훌륭한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에이 공부 이거 아주 못하겠네. 원래 경제학 점수도 막 형편없고 말이죠. 교수들도 말이죠. 자네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꽝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취업이나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학교 관두고 대학원 다니다가 에이 못해 먹겠다고 이제 하고 나서 그냥 직업으로 바꿨습니다. 외교관 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외무고시 시험 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케인즈가 원래 귀족 출신이거든요. 귀족 출신들은 그냥 나 관료하겠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누구야? 무슨 경입니다. 그래. 그만. 그래.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결정이 됐죠. 그래서 외교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뭐 대사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단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냥 더 여기 가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인도계요,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가요. 영국의 식민지가 거기니까, 거기였었으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데 가서 이제 가서 있는 곳이죠. 와서 딱 보니까 한심하죠, 그죠? 유배 온 것도 아니고 말이지. 거기 가서 뭐 말이 외교일이 있지,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말단이 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여러분. 아주 심심해 죽겠어요. 이렇게 심심할 때 이 사람은 경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경제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경제 대공황을 일으키면서 이 기업이 갑자기 부도를 나타내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항상 미국이 항상 문제예요. 항상 쫙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다 유럽이 다 망가지는 그런 형태가 생긴 거예요. 자, 기업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 망가지니까 사람들을 다 기업이 부도를 나니까 그럼 직원들 갖다 해고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 망했는데 뭐죠? 그럼 직원을 다 해고해요. 해고하면 직원들이요. 그럼 실업자가 되잖아요. 실업자가 없으니까, 실업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없지요. 그죠? 소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돈이 없는데 뭘 사요, 그죠? 그러면 물건 살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안 사요. 저소비를 하죠.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기업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생산하면 안 팔릴 거니까 저생산하죠. 안 팔리니까 생산을 아예 조금밖에 안 한다고요. 조금밖에 안 하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해고 또 감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해고하니까 저고용하죠. 저고용하면 조금만 고용하면 나머지는 다 해고시켜 버리죠. 해고시키면 소득이 또 없어요.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또 더 생산하고 기업을 자꾸 줄이게 되고요. 줄이게 되면요, 기업은 또 문을 닫게 되고요. 문을 닫으면요,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또 문 닫고, 또 문 닫고, 문 닫고. 이게 아예 그냥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더니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줄줄이 쫙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전 국민의 실업자예요. 기업이 되는 게 없어. 아니 이게 뭔 사태냐는 말이에요. 경제학이 여태까지 경제학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의하면 국부론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학을 시작했어요. 경제학을 하면요, 국가가 부강하게 된대요. 개인도 돈 많이 번대요. 그 돈 많이 버는 방법, 국가가 부강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게 한 것이 경제학이 했단 말이에요. 해서 보니까 진짜 국가도 부강하게 됐고요. 그 다음 기업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죠? 하니까 제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 경제학은요, 그러니까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죠. 천재들이 하는 것이죠.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문이었었죠. 근데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졸지에 그냥 확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라는 대로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걷다가 몽땅 다 잃게 돼버리는, 그건 또 뭔 경우냐 그런 얘기예요. 경제학이 순 거짓말이냐? 경제학이 한계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큰 문제다. 경제 분야에. 이게 큰 문제니까 이거 경제학이가 순 엉터리다라는 거죠. 경제학자들도 보면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난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케인즈는 학교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저 귀양 가듯이 이 지금의 스리랑카 이런 데서 그냥 조용히 세상 참 더럽네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말이지. 응? 응? 도대체 말이지 나한테 정부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래가면서 아주 투털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대라는 거예요.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잡념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면 도대체 응? 시간만이 남으니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건지 뭐 본인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이제 하나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여태까지 본 것은 어떤 한 개인이 부자가 됐으면 딴 사람 국가도 부자가 된다고 봤는데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거시경제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켜해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걸린다. 거시경제학을 처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거시경제학이 뭐예요? 국가 단위로 보는 거예요. 기존 이론은요. 기존 이론은 다 미시경제학에 있는 나오는 이론 그대로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단지 국가 단위로 보자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게 왜 그런가? 라는 그런 것에 가만히 있어. 이게 저소득, 저생산, 저소비, 저고용, 이걸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망해지게 되는데 그 국가 단위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생산 안 하고 생산 안 했으니까 고용도 안 하고 고용 안 하니까 소비가 이런 형태로 돼버리죠. 국민소득이란 개념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이 보는 것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하면서 초소득, 초소비, 초생산 이걸 갖다가 깨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있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소득, 저소비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소비가 이게 문제구나. 생산은 걱정은 없다는 거죠. 그럼 기업이나 공장 이런 분야는 생산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많아지면 생산은 많아질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소비를 많이 늘려놓으면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하겠지. 생산을 많이 하면 사람을 많이 고용하겠지. 많이 고용하면 그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고소득이 생기겠지. 돈 많이 생기면 이 사람은 또 소비를 더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역으로 뒤집어 보자 그런 거예요. 뒤집어 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뒤집어 봐가지고 생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요게 문제다. 수요가 문제다. 물건 사는 능력이 문제다. 그러면 이 물건 사는 능력을 키우자. 누가 키우냐 그런 얘기예요. 소비자들한테 야 소비 좀 많이 해 했더니 실업자들 돈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 기업한테요. 야 너 좀 투자 좀 하지. 아니 기업 다 망했는데 투자할 게 어디 있어? 그러면 투자해봐야 뭐 될 게 없는데 기업한테는 요청할 게 없지요. 정부한테 정부 지출 좀 많이 늘려가지고 소비 좀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걷어야 돈이 있지. 세금도 없는데 하지만 세금을 안 걷어도 소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냥 돈 찍어내면 되지요. 그거야 세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돈 달러 그냥 막 찍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착안을 하는 거예요. 꼭 세금을 안 들여도 돈을 안 찍어내도 상관없다. 그냥 정부 지출을 무조건 그냥 해놓고 보는 거다. 빚을 내서라도. 그러면 소비를 갖다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소비를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 없으니까. 정부가
소비를 갖다가 좀 많이 해라. 정부 지출을 굉장히 늘리면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고용을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럼 고소득이 생길 거 아니냐. 고소득이 생기면 고소비를 하게 되겠지. 그럼 고생산을 하게 되겠지. 라는 그런 논리를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영국은 쫓아난다니까 믿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애꿎은 이제 미국한테 이제 추천을 하죠. 미국한테 레터를 써가지고요. 미국 경제 어렵지요. 말도 마세요.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요. 대통령도 새로 바뀌었다면 군 출신에 있는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영국에서 과거에 왕년에 유명했던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유명하긴 뭐 유명해. 쫓겨난 사람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돈 쓰시라 이거예요. 돈이 없죠. 없으면 무조건 그래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논리가 얼추 맞거든요. 그 실험을 어디서 하느냐면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TV에 테네시 강에 거기 강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전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댐을 만들어요. 댐. 공공사업을 하라는 거죠. 돈이 어디 있어? 그냥 한다고 발표하세요. 그리고 하세요. 돈 없으면 돈 찍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걱정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댐을 갖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공공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SOC, 산업자본을 갖다 만들어내는 데도 하는 거예요. 전기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댐을 만들죠. 댐을 만들 때 댐이 수조 원 가는 거죠. 하나 만들려면요. 한 개 만들려면 기왕이면 만드는 김에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드는 거예요. 틈틈이 만들어가지고. 테네시 강에만 만들 게 뭐 있어요? 미국이 강에 테네시 강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강도 있는데 그래서 좋으면 또 만들면 되는 거죠. 댐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갖다가 많이 확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럼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멘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멘트를 요청을 한다고요. 우선 댐을 만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사람한테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이한테 월급을 준다고요. 그 월급을 주면 그 사람이 월급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못 사 먹었던 거 말이지. 그거 사 먹어야지 하고 전부 다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 생산은요. 그러면 식료품 가게가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시멘트 주문하면 시멘트 가게가 열게 되는 거예요. 시멘트 가게가 열면요. 시멘트 돌리려면 기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계를 요청을 하지요. 그럼 기계 산업도 발달되는 거예요. 이 연쇄적으로 파급돼 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생산을 갖다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시멘트 공장도 돌아가고 기계 산업도 돌아가고 그럼 고용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소득이 고소득이 돈 줄 거 아니에요. 돈 주면 이 사람은 다 소비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식료품 가게도 또 열게 되고요. 이 빈곤의 악순환이 말이죠. 순식간에 말이죠.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완전히 선순환으로 그냥 막 쫙 바뀌는 거예요. 뒷드라이브 보일러 같이 말이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막 뚫려가지고 말이죠. 잘 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죠. 뒤집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잘 되거든요. 해보니까 딴 것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증가시켜 나가는 거죠. 또 이 당시에 좋은 것들이 뭐냐면 전쟁을 하면 소비를 많이 해요. 왜요? 그냥 막 퍼붓는 거니까, 그죠? 그럼 막 부셔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이라는 것은 소모행위라고요.
전쟁 일으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자. 세계 제2차 대전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막 부셔버리고 그 사람들 요새 뭐 하세요? 이렇게 실업자 돼가지고 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군인 하시지요? 밥 먹여줄 테니까. 막 군인 가가지고 막 해요. 가서 뭐 죽는 놈도 죽는 거고 뭐 사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월급 주면 그것도 살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럼 뭐 그건 서로 전쟁도 벌어지고 뭐 하고 이런 공공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케인즈 이론이에요. 자, 케인즈 이론은 지금 케인즈에 대해서 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는 게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에요. 책 이름도 길어요. 그거 읽어보면 말이죠. 머리에 쥐나요. 뭔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거 도대체 말이지. 결국은 이런 소리가 아니냐, 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뿐이죠. 자, 케인즈 이론 어떻게 국민소득이 결정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기본적인 시각이 어디 있냐면 생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은요. 기업들은, 공장들은 다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단지 없는 게 뭐냐? 소비가 없단 말이에요. 소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소비가 있는 만큼 생산은 저절로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생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비가 문제가 있어서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케인즈 경제학도 한계에 이르릅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서. 왜요? 생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생산 문제가 없습니까? 생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아무리 주문하면 뭐예요? 물건을 못 만들어내면 국민소득이 생산해가지고 GDP가 안 이루어지는 걸. 그거는 차후에 경제학을 조금 다시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수요 측면에, 즉 소비 측면에서의 경제학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맞았는데 이 분야를 너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맞죠. 아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조금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을 조금 다시 서술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소비 측면에서 한 70%, 이 생산 측면에서 한 30%를 강조를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케인즈의 일환이면 생산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 소비들은 어떻게 국민소득은 이루어지는가? 자, 이게 수요예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이게 수요라고요. 가게가 수요하는 거고, 기업이 수요하고, 물건 사들이는 게 수요잖아요. 그죠? 수요하는 만큼, 수요가 있는 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GDP가 이루어집니다. 생산합니다라는 거지. GDP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국민소득이요. 여기 주문을 해요. 1000조를 갖다가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소비가 아까 1050조였죠. 소비가 550조, 투자가 100조 이런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까? 주문하시면 그만큼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GDP가 그렇게 이루어지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에요. 근데 왜 유효수요입니까? 디맨드 그 시어리입니까? 수요 중에서 보면 가짜 수요도 있거든요. 주문하고 말이죠. 물건 사기로 했는데 취소, 반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가짜 수요죠. 그런 가짜 수요 말고 진짜 수요, 효과가 있는 수요, 그런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해요. 수요죠, 뭐 유효 수요도요. 근데 유효 수요는 반드시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죠. 진짜 산다 그렇게 하면 진짜 산다고요. 주문을 하면요. 안 사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유효한 수요죠. 그 유효한 수요, 그냥 가짜 수요 말고, 가수요 말고, 그냥 허풍으로 뭐 반품하는 수요 말고,
진짜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한다고요. 그 수요가 누가 있겠어요? 가계가, 기업이, 정부가, 해외가. 해외가 이만큼이 소비가, 투자, 정부 지출 이만큼 하겠다라고 주문을 하면요. 주문을 이게 1100조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생산하는 사람은요. 1100조 그만큼 1100조만큼 만들어 준다고요. 만들어 주면 물건 받으면요. 돈 주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진다고요. 국민소득은 이렇게 유효 수요 이론에 의하면 바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뭐 이 순수출, 그러니까 이건 요 차이가 순수출이라고 그래요. 유효 수요가 있는 만큼, 유효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가 있는 만큼 그만큼 GDP로 국민소득이 생산해 가지고 생산됩니다. 그 케인즈 이론이라고요. 무슨 내용이 뭐 그렇습니까? 수요가 있는 만큼 주문하는 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뭐가?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지금은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 이론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게 이론이라고.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소비, 투자, 기업, 정부 이렇게 나눠질지도 몰랐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국민소득 이게 1000조입니까? 1100조입니까? 그래요. 여기 투자가 얼마큼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 지출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돈 찍어내기로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100조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1000조죠. 1100조죠. 정부가 100조를 갖다 더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는요. 1200조 주문하면 여기서 1200조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1200조를 만들어내서 주지요. 서로 만들고 주고 만들고 주고 만들어가지고 1200조가 돌아다닌다고요. 물건은 1200조가 돌아다니고요. 돈은 1200조가 이렇게 막 흘러다니죠. 국민소득은 측정하면요. 1200조가 돼 있어요. 국민소득은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유효 수요가 있는 만큼 국민소득은 이루어집니다. 균형 국민소득이죠.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형됩니까?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더 주문하시면 더 많이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이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라고요. 국민소득이 얼마큼 이루어집니까? 그건 내일 봐야겠지만 소비함수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BY인데 자, 국민소득은 어떻게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큼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물론 소비가 있는 만큼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거 있는 만큼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균형국민소득은 1-B분의 1 해가지고 여기에 기초소비에다가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에 있는 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갖다 나중에 수치로 계산하고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게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 이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걸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이 수요가 있는 만큼 국민소득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내용이 유효수요 이론의 내용의 전부라고요. 국민소득은 그렇게 결정되고 그럼 유효수요가 더 많아지면요. 국민소득이 더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하느냐. 경제성장이 더 잘 된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죠.